여러분, 오늘 스튜디오에 왕원 교수님을 모시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왕원 교수님은 중국에서 가장 저명한 교수 중 한 분이십니다. 그는 런민대학교 충양금융연구원 원장이자 교수입니다. 그는 또한 글로벌 리더십 학원 원장, 실크로드 학원 부원장, 저명한 교수이자 중미연구센터의 집행이사이기도 합니다. 중국 런민대학교 인문교류연구센터의 집행이사입니다. 왕 교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중요한 플랫폼과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우리 게스트들이 중국 교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중국의 시각에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 세계 모든 분들이 중국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현재 중국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왕 교수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방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가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세계가 이미 아직 완전히 인식되지 않은 새로운 체제로 전환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세계가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이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국가로 남아있지만 미국 중심의 패권 체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제 질서는 과도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다양한 세력의 결합에 의해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환기는 상당히 길어질 수 있으며 아마도 5년, 10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권의 탈미국화에는 이미 4가지 뚜렷한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씩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권력 구조의 다극화입니다. 서구 내에서는 포퓰리즘과 반세계화 정서의 확산으로 인해 서구 기관의 신뢰도가 약화되었습니다. 미국 자체도 전략적 후퇴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더 이상 전 세계 공공재에 대해 무한정 비용을 부담하려 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중국, 인도, 러시아와 같은 신흥 국가들이 세계 정세에서 점점 더 큰 영향력을 얻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 체제는 다극화된 핵심 구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경제 및 기술력의 분산화입니다. 중국은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배터리 등 그린 기술 분야에서 대규모 생산을 통해 전 세계 탈탄소화 비용을 낮췄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지정학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편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산업적 우위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영향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서방이 가지고 있던 기술적 헤게모니를 효과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은 현재 인프라 개발, 오지 기술 제조업, 전기, 발전, 상품 무역 등 핵심 분야에서 미국에 대해 결정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배력은 전 세계 경제 권력의 역학 구조를 적극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융과 전체 GDP와 같은 분야에서 여전히 우위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요. 현재 추세를 보면 2035년경에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세 번째는 안보 구조의 비정렬화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동맹 체제가 현재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많은 유럽 국가들이 전략적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안보 보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전략이 아니라는 확신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중동의 우크라이나 위기 동안 중견국으로서의 이란은 미국에 성공적으로 도전했습니다. 드론 전쟁과 같은 수단을 통해서 말이죠. 이로써 오랜 기간 이어져온 미국의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한 독점을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의 가장 전통적인 동맹국들, 예를 들어 일본이나 영국,
캐나다조차도 워싱턴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군사 패권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제 우리가 포스트 아메리카 시대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미국 학자들은 포스트 아메리카 시대에 관한 책을 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아메리카 시대의 도래가 곧바로 새로운 세계 질서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수십 년간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질서 개념이 공존하는 과도기적 시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과 통합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은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를 강조하면서 혁명적인 전면 개편보다는 보완과 개혁을 주장해 왔습니다. 1대1로 구상, AII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과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앞으로 10년,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국제 질서는 단일 패권국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원적 거버넌스, 지역 협력, 집단 안보에 더 큰 비중을 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 요점입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교수님.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이미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봐왔던 것 같습니다. 중국이 매우 큰 세계 초강대국으로 계속 부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전 세계에서 우리의 명성이 점점 하락하고 있는 것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의 영향력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 세계, 특히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이란과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유가가 급등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도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기적인 혼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더 깊은 변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것이 결코 단순한 단기적 혼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 내에서 심오한 균열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그 영향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일 것입니다. 페트로달러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이제 불안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세계 경제의 근본적인 논리는 산유국들이 석유를 수출하고 그 대가로 미국 달러를 받는 순환 구조에 기반해 왔습니다. 그 후 그 달러를 다시 미국 금융시장에 재투자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분쟁 상황에서 미국이 안보 보장국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동맹국들의 안보와 에너지 공급망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일시적으로 미국 국채 매각에 나서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탈달러화 과정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는 미국 달러가 세계의 주된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요즘 우리 모두 알다시피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높아지기도 해서 각국이 에너지 전략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의 글로벌 전환을 검토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핵심 에너지 기반에 대한 지정학적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 다른 매우 중요한 특징은 보다 광범위한 안전자산 구도의 재편입니다. 전통적으로 금은 지정학적 갈등 시기에 선호되는 안전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동 위기 속에서 금 가격은 이례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역학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자본이 이제 gravitation.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쪽으로 끌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본이 상대적으로 독립적이고 변동성이 낮은 시장, 예를 들어 중국의 A주 시장으로 끌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신에너지 분야 내에서 직접적으로 위험 해지에 직접 나서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요약하자면 지난 한 달여 동안 중동 분쟁으로 촉발된 유가 급등과 시장 변동성은 기존 달러 중심 금융 시스템의 회복력을 시험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역할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으며 수많은 근본적인 취약점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결론은 아마도 미국 달러 금융 패권의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녹음이 진행되는 시점에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달러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며 기축 통화로서의 비중도 실제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달러의 기축 통화 비중이 2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미국 달러 보유를 줄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저는 브릭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브릭스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대한 하나의 해답으로 보고 있습니다. 브릭스가 확장되고 글로벌 사우스가 경제적으로 더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교수님께서는 이번 지정학적 경제적 재편 국면에서 누가 주요 승자와 패자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사실 저는 현재의 변화를 승자나 패자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신에 현재의 추세를 성장이나 쇠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중동에서 계속되고 있는 위기가 세계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국제 규범의 수동적인 수용자에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브릭스 협의체과 상하이 협력기구와 같은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발 이슈를 글로벌 거버넌스의 핵심에 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집단적 협상력은 특히 에너지, 식량, 그리고 핵심 광물과 같은 분야에서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이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개발과 더 큰 전략적 자율성을 위해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들은 대체로 주요 강대국들 간의 경쟁에서 어느 한편을 들지 않고 비동맹적이고 실용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더 큰 정책적 기동성과 확대된 개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1대1로 이니셔티브나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와 같은 몇몇 협력 플랫폼을 통해서입니다. 그들은 글로벌 노스의 전통적인 시장에 덜 의존하는 내부 순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서방의 힘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메커니즘들, 예를 들어 G7과 브레튼우즈 체제 등은 이들은 대표성 부족과 전 세계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으로 인해 심각한 신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들의 의사결정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즘 미국을 보세요.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는 디커플링이나 공급망 붕괴와 같은 서방의 정책 도전으로 인해 역효과를 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몰야드 하이펜스 전략은 자국 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세계 경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훼손했으며 결국 자신들의 이익에도 피해를 입혔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소프트 파워와 발전 모델의 매력도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포퓰리즘, 정치적 양극화, 사회적 분열 등 서구 내부에서 빈번하게 반복되는 문제들은 그들의 발전 모델이 가진 보편적 매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오늘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만들어낸 다양하고 성공적인 발전 경로가 전 세계에 훨씬 더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다양한 선택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중국의 정책 이반자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바이니엔 대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한 세기 동안 볼 수 없었던 변화라는 뜻입니다. 즉, 많은 현상들이 지난 10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정책 이반자들이 말한 한 세기 동안 볼 수 없었던 변화라는 표현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것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입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이것이 종종 제로섬 경쟁으로 여겨집니다. 즉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중국의 글로벌 전략에 대해 가장 큰 오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중국의 대전략에 대한 가장 큰 글로벌 오해는 중국을 도전 세력으로 보는 데 있습니다. 기존의 국제 질서를 비엎으려는 의도를 가진 존재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기 위해 헌신하는 핵심 공동 건설자가 아니라는 시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서구는 자신들의 식민지 확장이라는 역사적 경험에 근거해 중국의 부상을 패권 계승의 제로섬 논리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근본적인 전략적 오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서구는 중국 특색의 발전을 팽창주의와 동일시합니다. 서구의 내러티브에서는 강대국의 부상은 필연적으로 군사적 정복과 세력권의 분할을 동반한다고 여깁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1대1로 구상을 영토 확장의 행위로 인식하고 중국이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행동을 공격 행위로 봅니다. 하지만 중국 발전의 큰 기반은 그 농경 문명의 내성적인 성격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핵심 원칙은 자신을 발전시켜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지 타인을 정복해서 자신을 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는 아주 대표적인 예로 600년 전 아주 유명한 인물인 정화가 서양으로 7번 원정을 떠났습니다. 콜럼버스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원정을 했지만 단 한 치의 왜곡 땅도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중국이 평화로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역사적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오해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윈윈 협력을 함정으로 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제안한 인류 운명 공동체, 광범위한 협의, 공동기여, 공동이익의 원칙과 같은 개념들입니다. 이러한 원칙들, 중국이 제안한 개념들은 글로벌화에 있어서 비대립적이고 배타적이지 않은 협력의 틀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서방 언론이 이러한 개념들을 이념적 주도권 경쟁의 도구로 자주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아프리카 인프라 프로젝트는 어떠한 정치적 조건도 붙지 않으며 내정 간섭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개발 병목 현상을 돌파하고 공동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며, 이는 식민지 시대의 자원 약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목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해, 마지막 잘못된 해석은 다극주의를 위협으로 보는 시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유엔이나 세계연맹과 같은 기존 기관을 해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중국은 이러한 기관들이 더 대표성과 포용성을 갖추도록 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다자주의를 옹호하지만 어떤 한 국가나 블록이 규칙 제정 권한을 독점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요즘 저는 아주 중요한 현상이나 중국의 뚜렷한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부상은 주요 강대국으로서 전례 없는 길을 보여줍니다. 즉, 한 나라가 해외에서 전쟁을 벌이거나 다른 나라를 약탈하지 않고도 부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알다시피 지난 500년을 보면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중국은 지난 40년 동안 어떤 전쟁도 없이 전쟁에 관여하지 않고 부상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왕 교수님, 오늘 대화가 정말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께서 중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많은 통찰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중국이 브릭스와 1대1로 구상을 바라볼 때 확실히 더 포용적인 세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주요 목표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번영하고 모두가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종종 이것을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하니까요. 맞죠? 누군가는 이겨야 하고 누군가는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세계 패권국이 되고 싶어 하죠. 반면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분명히 세계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 하지만 모두가 이길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터뷰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중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에는 미국인 시청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싶으신가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나 시청자분들이 미국의 중국어 이름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미국을 중국어로 메이거라고 번역하는데 그 뜻은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중국어 이름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의 중국인들에게 미국은 아름다운 나라라고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평범한 미국인들이 중국을 악마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중국이 기존의 세계 질서를 전복하려 한다고 생각해서 불안하고 초조함을 느낍니다. 심지어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서방 언론이나 뉴미디어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중국이 미국을 침공할지 의심합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중국에서는 제 생각에 모든 중국인의 목표가 삶을 점점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경우, 중국 정부의 대부분의 에너지는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는 14억 인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4억 인구의 생계를 해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를 관리할 만한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포용적이고 공평하며 상호 연결된 다자 간의 새로운 세계화와 새로운 시스템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모두와 친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을 뿐입니다. 누구와도 적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세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친구들, 평범한 미국인 여러분, 중국을 악마화하지 마세요. 중국인들은 모든 미국인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중국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왕 교수님, 멋진 답변 감사합니다. 청중 여러분, 저는 20년 넘게 중국을 방문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미국 친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이러스, 얀센, 중국은 어떤 곳이야? 중국에서 미국인으로서 어떻게 대우받아? 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20년 동안 중국에 다녔지만 항상 존중만 받았습니다. 매번 그랬고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으면 저는 메이메이거, 즉 아름다운 나라 미국에서 왔어요 라고 답해요. 그러면 미국 좋은 곳이죠 라고 하세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너도 외주인이구나. 네, 저도 할 수 있어요. 네,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Thank you so much. 네,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들이 중국의 관점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해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모두가 알아줬으면 해요. 세상이 번영하려면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이 유튜브 채널에서 항상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는 미국과 중국이 함께 협력할 때 전 세계가 이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2026년 이후에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의 메시지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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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계속 연락합시다. 물론이죠.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여러분,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세계 지정학 인사이트를 전해드릴 테니 채널 고정해 주세요. 진행자 사이러스 얀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곧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모두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